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커다란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이틀 연속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자, 지난 밤 사이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18%로 약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0.42%,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했는데 이날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두 가지 커다란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지표 발표이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주들의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자, 오늘 밤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CPI 지표, 즉 7월 CPI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상당합니다. 물론 지난밤 사이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안심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시장의 경계 심리가 상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이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내놨는데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9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하락했고요. S&P 500은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했죠.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얼라이언스의 앤드류 브레너는 CPI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CPI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물가가 꺾인다라는 신호가 보인다면 연준의 공격성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반면에 여전히 9%대의 CPI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연준이 9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한다의 에드워드 보야는 미국 기업들의 전망에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이 때문에 시장이 계속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엔비디아에 이어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우울한 실적 전망을 내놨죠. 때문에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가 악화된 점이 기업들의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섹터별로 운명이 많이 갈렸습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의 흐름이 좋았던 반면에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는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어제 부진한 실적을 냈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하락세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74% 하락했습니다.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D램과 낸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회계연도 4분기 그리고 23년도 1분기에 어려운 시장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하락했는데요. 온세미콘덕터, 테라다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동반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하락세 보였는데요. 약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연이은 우울한 가이던스 제시로 인해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장에서 2% 넘게 하락했는데요. 7월 중에 중국 내 차량 인도 대수가 약 2만 8천 대로 6월에 약 7만 9천 대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공장 설비 업데이트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월가에서는 공장 가동 중지를 반영해서 이미 7월 인도 대수를 3만 대 정도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보다 다소 적게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예약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9년 같은 분기에 100%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적은 수준이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은 또 내년까지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예약 비율이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실이 지속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노바백스 역시나 간밤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3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버크셔스웨이에서 지분을 20% 이상으로 늘렸다라는 소식에 약 4% 올랐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난 3월부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재개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혼조세를 보이면서 현재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커먼웰스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핵협정이 부활하게 된다면 유가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와 약세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중 하나인 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 가격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몇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아직 못 믿어라는 건데 참 뭘 못 믿을까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아직 좀 못 믿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좀 서베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7월 이제 CPI 발표를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투자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것을 못 믿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운용사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응답자들의 49%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7%는 인플레이션이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다른 앵자이어티라고 얘기를 하죠. 긴장감을 좀 불러일으킨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의구심은 결국은 연준의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응답자들의 57%가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9%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응답자들의 또 58%는 이 미국 경제가 향후 6에서 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그런 전망과 좀 부합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인플레이션 피크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좀 분석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향후 몇 달간의 근원 CPI가 이 MOM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0.4에서 0.5% 여전히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12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야 뭐 한 0.2%, 0.3% 이렇게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금방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좀 경계감을 내비치는 기관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되겠느냐? 전략 역시도 좀 인플레이션에 여전히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월가의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 올해 근원 CPI가 계속해서 상승률 5%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형 ETF에 좀 주목하라라고 조언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월가의 또 낙관론자죠.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에도 이날 최근 증시 랠리를 활용을 해서 주식을 좀 매도를 하고 그 현금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에 좀 베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지금 같은 상황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추는 기회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는데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이 물가와 아주 직결되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4달러. 많이 썼던 얘기인데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4달러. 자, 이 4달러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제 미국 평균으로 4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현상이 지난 밤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3월 1일 처음으로 5개월 만입니다. 이제 4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5.03달러로 피크를 친 이후에 지금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3.99달러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드디어 4달러 선도 하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하회했으니까, 그리고 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마켓워치에서는 오랜 격언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높은 가격에 가장 좋은 치료제는 높은 가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가가 너무 높은 나머지 유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원유의 사용량을 좀 줄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휘발유 사용을 줄이면서 유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 증거로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휘발유 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시즌인데 휘발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죠. 자, 더불어서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 수요는 925만 배럴에서 854만 배럴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처럼 수요는 줄고 재고는 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휘발유 가격 그렇다면 더 하락하게 될 것인가? 월가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지금 뭐 전망이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휘발유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완화를 시사하지는 않는다.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하락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의 그 휘발유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9% 줄어들었고요. 공급은 오히려 6%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가격이 높으니까 불필요한 뭐 차량 사용 이런 거를 좀 줄이면서 자제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공급 수요 측면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휘발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완화를 시사하지는 않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때 뭐 주거비라든지 아니면 뭐 외식비라든지 이렇게 뭐 현지에서는 스티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욱더 좀 지속성이 큰 인플레이션 요소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휘발유값 그 가격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국 자동차협회 AAA 같은 경우에 유가가 떨어진 만큼 휘발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은 보장은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스버디라는 이 트래킹하는 앱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근데 거기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는 8월 14일께의 갤런당 4달러를 이제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비춰본다면은 예상보다도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또 속도가 가팔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뭐 지정학 리스크가 재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걸프만에서는 이런 뭐 허리케인이 불러일으켜진다던가 이런 또 돌발적인 변수에 급변할 가능성을 또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유가의 하락 그리고 휘발유 가격 하락만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고 보장하기는 못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철저히 외면이라는 키워드고 이제 백신의 사진이 보이는데 뭐가 외면될 걸까요? 백신도 사실은 그 내놓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노바백스 백신은 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코로나19 백신 업체죠. 노바백스가 간밤에 주가가 30% 정도나 급락을 했습니다. 가이던스 하향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백신이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좀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이제 노바백스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에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반토막 이상 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백신 수요에 대한 그 전반적인 우려를 좀 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노바백스 백신은 이 성인용으로 지난달에야 미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노바백신 백신이 7,381개 도스만 접종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스터샷용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용이라든지 이렇게 승인을 역시 이 도모를 하고는 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 하향의 이유였다라고 사측에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CEO 역시도 생각보다 이런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이번에 또 컨퍼런스 콜에서 토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 진짜 이게 외면이 된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 전 모더나의 그 가이던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더나에서는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급등했는데 그만큼 이건 뭐 백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 노바백스만의 문제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모더나도 그렇고 바이오엔텍도 그렇고 주가가 동반으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바백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백신 과잉 공급 등에 대해서 언급한 면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이 어땠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은 바이탈 놀리지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노바백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실망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회가 지금 소멸 중이다. 그리고 너무 좀 타 업체에 비해서 뒤처져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이 디스어드밴티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와 코엔 같은 경우에도 노바백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각각 190에서 145달러로 그리고 150에서 11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자면은 노바백스 주가도 지난 1년간 한 8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모더나도 6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모더나가 이제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노바백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백신 수요 전반에 대한 우려로 좀 전이가 됐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월가에서는 백신이 좀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있다는 게 확실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경고인데 반도체 수요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분기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경고를 이번에 내놨거든요. PC용 메모리 칩 수요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개 분기 정도는 매우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2개 분기 정도가 매출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둔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번 분기에 약 68억에서 76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은 72.8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 보면 결국은 이 전망치는 좀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좀 다른 소식도 전하긴 했습니다. 4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물론 주가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했어요. 자,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통과가 되면서 완전하게 발효가 됐죠. 자,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법안과 더불어서 2030년까지 메모리칩 제조 공장, 미국의 메모리칩 제조 공장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금은 2% 수준에 불과한데 이걸 1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호재 그리고 투자 뉴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그 악재를 좀 거스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살아나려면 뭐른 것인지 어떻게 월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나왔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연이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요.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에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미 좀 알고 있던 사실에 불과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엔드마켓별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하다. 뭐 차량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칩 수요는 살아있고 오히려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에 치명적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게이밍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확인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장기 낙관론은 여전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업황 부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로는 좋을 게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바로 마이크론에 대해서 강력 매수해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수의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 덕분에 장기 그림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단기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뉴스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베어드에서 2020년과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도 추가 하향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뭐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또 모두가 다 알듯이 단기 전망은 좋지 않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같이 좀 염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 단기라는 게 또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업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